네, 시선 집중 본방이 끝나면 칼같이 찾아오는 유튜브 전용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도 함께합니다.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본방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어제 썬제주님이 붙여주셨던 JB타임의 카피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비평하는 JB타임. 이게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소환을 하려고 합니다. 제비입니까? 네, 제대로 비평하는 JB타임.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헤드님께서 시사 물어오는 제비와 제비 모는 막내 작가 만나는 시간 제비타임. 네, 제비 몬다고? 또 자기 자뻑하고 있어. 시사 물어오는 제비. 네. 네, 그리고 벤토리 귀요미님, 제이비님 굿모닝,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눌러주세요. 꼭 해주셨습니다. 네. 역시 또 이제 빚쟁이 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꼭, 구독 꼭, 그리고 많은 의견과 댓글, 그리고 오늘 깜짝 손님도 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리키1981님께서 중국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많은 정보를 해외에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자, 저희와 함께하는 촌철님들 반가. 네, 반갑습니다. 계속 저희와 함께를 해주시고요. 뭐 깜짝 손님이 아니라 사실은 뉴스 세계 하면서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죠? 네. 이미 예고가 된 분입니다. 서기호 변호사 오늘 제비 이제 내 입으로도 제비타임을 할 건데요. 자, 인사부터 좀 나누고요. 오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시는데 뭐 어려움은 크게는 없었었죠? 예, 아니 전혀 없습니다. 네, 뭐 항상 여기 이 8시 반 유튜브 출연은 준비되어 있는데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영업 멘트로 바로 날리시네요. 고정해달라고 지난번에. 8시 반 이전에는 다른 방송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본방에 오셔야죠, 본방에. 본방송에요? 예. 아니 근데 수염은 계속 그냥 그 밀어붙이기로 하신 거죠. 더 짙어지셨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출연했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년간 이제 쉬면서 수염을 길러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보고 1년 기른 수염이세요? 아니 중간중간에 많이 자르고 이제 그 관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좋게 보시면서 링컨 닮았다는 말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에이브러햄 링컨. 와. 예. 그리고 아예 기를 거면은 이제 제대로 기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맞아요. 그건 맞아요. 어설프게 기르면은 카메라에 좀 이상하게 나와요. 수염이 멋지면 털개 가입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가입을 해서 참. 박인수님께서 수염 멋있다고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쾌식님은 두 분 라이벌 같아 보여요. 뭘로? 수염으로? 수염 라이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수염 숱이 더 많은데. 그죠? 그럼요. 선배님이 대선배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수염도 이제 반백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누가 더 잘 어울리느냐는 뭐 또 다른 문제니까요. 숱하고는 꼭 저렇게 그냥 안 넘어가요. 꼭 저렇게 하여가요. 제 안 스토커예요. 스토커. 아까 보니까 어떤 댓글에 두 분 커플 같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와 손녀 같다는 댓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게요. 예. 제가 입만 뻥끗하면 그냥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지금 제가 입이 근질거려 죽겠어요. 네. 아까 주케신님이 그래서 더마까 이름이 뭔지도 막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더마까. 더 막내 작가여서 더 막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방송 AS 타임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뉴스 세계 시간에 서기호 변호사님하고도 잠깐 전화 연결했었는데 어제 관심을 모았던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촌철을 남겨주셨는데 PAUL로 시작하시는 분 저희 단골이시죠? 네,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좀 나중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식해서 죄송해요. 네, 정말 판사들은 정치에 관여 안 한다? 불법에 관여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판사를 왜 하시나요? 라고 물음을 주셨고요. 착한 여성님께서는 정치적인 게 아니고 불법이면 불법, 합법이면 합법이지 무슨 정치적 중립? 이라고 의견 주셨고 김진용님 재판에 걸려 있는 문제여서 결국 판사는 판결로 말하겠죠. 또 그럴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HBYI님은 네. 이번 달부터 나오는 판결을 모두 유심 있게 바라봅시다. 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딱 아까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의 딱 그 결론 나온 걸 보고 꼭 우리 그 서기호 변호사께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 그러면 사법농단 사건도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전국 법관 대표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논리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은 좀 약한 그 근거 같고요. 근거로서는 좀 약한 것 같고. 예. 예, 과거에 사법농단 때도 그 법관 탄핵 의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그 당시는 바로 재판이 진행된 건 아니었지만 그 뒤에 재판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예.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정치적 확대 해석 경계 이 부분이 더 강조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우리 서기호 변호사하고 인터뷰 쭉 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 들었는데 윤석열 총장 징계를 둘러싼 공방이 왜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측이 끊임없이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갔는데 네. 그 작전에 이제 판사들이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정파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파 싸움이 아니고 정치적 싸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여대 야의 대결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정권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찍어내기 징계를 당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차라리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전국 법관 대표 다수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면. 근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댓글 다신 분이 불법이면 불법이고 합법이면 합법이지 왜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냐. 예, 바로 되게 정확한 이적이세요. 예, 예. 저도 질문 드린 게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대로 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논점은 그 징계가 아니라 판사 사찰 의혹이잖아요. 그잖아요. 올라갔던 안건은. 네, 그러니까 표현은 좀 그러니까 나중에 바뀌었다고 하지만 판사 사찰 의혹이 왜 그게 정치적인 문제예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판사들의 성향이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찰 문건 그 자체 이것만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요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자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번 논의 자체도. 그런데 이것을 의견을 어떤 식으로 개진하면 언론에서 어떻게 받았을 것이고 정치권에서 어떻게 막 확대 해석할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하지 말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판사 시절에도 보면 판사님들이 너무 불필요한 것까지 막 고민하셔가지고 잡다한 이제 지엽 말단적인 것까지. 그 판사님들 이렇게 여론을 많이 의식하십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판사들의 성향이 바로 여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판사들이 여론을 의식하는데 지금처럼 언론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판사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 정치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판사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정치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연결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너무 머리를 많이 굴려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판사 시절에 좀 그랬었어요. 잠깐만요. 제이비님이 목이 메이시네요. 얘기를 못 이어가겠네요. 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그 천주교 사제와 신도 한 4,000명이 그 입장 발표한 거 혹시 보셨어요, 변호사님? 예.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9개 항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6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떻게 보니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 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강변하여도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사법부의 권위와 존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참 답답한데요. 맞는 말씀이고 그러면 저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인데 판사들이 이번에 아무 의견도 내지 말자 이렇게 의결했듯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제 행정처 고위 간부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검찰 조직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 그렇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의 지금 어떤 무게감이 그렇게 다릅니다. 균형이 이게 무너져 있죠. 저번에 이제 바로 저희 JB타임 어서 인터뷰하시면서 검사들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씀하신다.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검사 개개인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검찰 조직을 두려워하는 건데요. 검찰 조직이 우리나라의 조직이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에 흘리기를 해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힘까지 있다 보니까 법원의 판사들이 그리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조차도 검찰 조직의 그런 막강한 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은 사찰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사찰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안 할래.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모레 10시 반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진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변호사님은? 지금 어차피 아무 의견도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각에서는 어제 회의 결과를 두고 윤석열 쪽이 유리하게 됐지 않냐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판사 사찰 문건이 사찰이 아니다라고 뭐 의결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을래. 우리가 어떤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정치적으로 막 비칠 수 있으니까 말 안 하겠다. 단지 그런 것이고 반대 토론을 했던 분들의 요지도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에 무조건 유리하게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법관 대표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테이블 말고 그냥 판사들의 지금 정서가 어떤지 좀 얘기 들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들은 판사들의 정서는 이제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비슷한 분들이라 저랑 비슷한 분들을 제가 많이 알다 보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제 그런 조금이라도 무슨 이야기 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비춰질까봐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처럼.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이제 저랑 안 친하죠. 제 전화도 안 받고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사실이니까요. 더막가 뒤로 넘어져요. 지금 뒤로 넘어지고 있어. 저는 궁금한. 근데 이거는 또 뭐 인권 문제 있어서 안 여쭤볼게요. 아무튼 그러면 모레 있는 징계위원회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변호사로서 내다보신다면. 아직은 이제 근데 윤석열 측에서 뭐 증인 신문을 요청한 것도 있었는데 증인 신청이 있죠.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증인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봐야 되고 또 윤석열 측에서 한 번 더 징계위원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서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증인 신청에 3명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일날 결론이 안 나고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다 회의를 징계위원회 회의를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로 난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기피 신청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기피 신청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징계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바로 결론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잖아요. 네네. 그잖아요.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 냈고 또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것은 확실하게 기각될
또는 각하될 거라고 봅니다. 근거가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 요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한 일단 출입문을 통과하기 위한 조건 같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법정 안에 들어가서 이제 누가 더 맞냐 이렇게 그분이 본안에 대한 판단이고요. 그런데 헌법 소원이라는 거는 이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했을 때 비로소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렇죠. 법률 조항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조항을 문제로 삼은 거거든요. 근데 법률 조항은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지금처럼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 의결이라는 집행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이 됩니다.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직접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어려운 얘기 나온다 또. 좀 더 쉽게 하자면은요. 징계 의결을 거쳐서 그때 가서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야지. 아직 하기도 전에 징계 의결 하기도 전에 징계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그 징계위원들로부터 어떤 해임이라든가 이런 징계 의결을 받기도 전에 미리 그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맞다라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당장 관심사는 징계위원회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가 관심사인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성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처분도 이제 인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은 그 행정소송에서의 일반 법원에서 하는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과 달리 거의 인용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급박하게 어떤 효력을 정지시키고 집행을 정지시키고 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 별로 없거든요.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다 보니까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럼 헌법 소원으로 가서 지금 몇 가지 근거를 대던데 첫째 법관징계법하고 검사징계법이 너무 차이가 크다. 법관징계법을 보면은 징계의 수위라고 하는 게 파면 해임 없는데 검사징계법은 있다. 이거 하나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법무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는 사람인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선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판사와 검사를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해달라는 그런 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논리가 그런 거죠. 판사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에 아예 그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탄핵 절차 또는 이제 그 형사상 집행유예 이상의 어떤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신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는 해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정직까지만 있습니다. 정직. 근데 검사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이랑 같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똑같이 오히려 이제 징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해준 게 이제 검사징계법 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검사징계법이라는 걸 통해서 일반 행정부 공무원보다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혜다 그게. 특혜를 오히려.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 이야기는 우리도 판사처럼 대우해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관의 어떤 신분 보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반해서 검사들은 행정부에 소속되는 공무원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속칭 말은 어디다 대고 이게 되는 겁니까? 비유를 하면? 네. 아닙니다. 그러면 법관 징계법하고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나가도 한참 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주장이 아니고요. 검사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을 여기 설치하면 지검도 여기 설치하고 이것도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생각할 때 뭐 자기들은 똑같이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똑같이 사법연수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해가지고 내가 검사가 됐는데
왜 판사만 특별 대우 해주냐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그 검사가 되는 과정에서의 그 특성이 좀 있고요. 다른 선진국과 다른 부분이죠. 그다음에 수사권까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권한이 막강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 건물 옆에 검찰 건물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렇죠. 어느 법원마다 어느 검찰청마다 보면은 법원 건물보다 30cm 이상 더 높아요. 그 얘기 얼핏 뉴스에서 본 것 같다. 예.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판사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인데 예. 그 이유가 특별히 또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타오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이 예산을 많이 따오기 때문에. 거긴 30cm 더 올리려면 거기 들어가는 시멘트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존심의 표현이죠. 검사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자부심이 되게 강해서 우리가 판사들보다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사들은 어디다 대고 그러니까 같이 놀려고 그래 이런 거고 검사들은 난 너희와 동급이야 뭐 이런 거라는 거죠. 판사들은 그런 말 못하죠. 술자리에서만 하고요. 술자리 사석에서만 그런 말하지 공식적으로는 절대 말 못합니다. 검찰 조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법무부 징계에서 징계할 수 있냐 이런 논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거 역시 또 마찬가지 논리인데 검찰은 행정부이고 그중에서 법무부 소속이다. 이거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검찰총장 부하가 아니다. 네.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네, 같은 의미죠. 연장선상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검찰총장은 구책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구책 사건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들을 지휘하면 이제 수사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예. 어찌됐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거든요. 근데 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의 취지는 우리 검찰 조직은 소속만 법무부로 돼 있지 법원처럼 독립된 조직이고 또 독립된 조직처럼 되고 싶어. 예. 그래서 준사법기관이야 라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징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결재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에는 대통령이 직접 징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최종 그 허가권자가 결재권자가 대통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징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 질문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법에는 이제 대통령은 집행한다라고만 돼 있어서 그런가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집행한다. 그러니까 집행이란 말의 의미는 그냥 뒤집도 못한다. 그렇죠. 의결을 그대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결재할까라는 얘기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제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표현은 마치 대통령이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총장 측에서 마치 대통령이 바꿀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게 대통령을 겨냥해서 공격을 하려고 결정하는 건데 법에는 분명히 집행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징계위에서 만약에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그대로 그냥 갈 가능성 거의 99.9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집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100%죠. 정확하게 말하면. 의결대로 그냥 대통령이 그냥 집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0.1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고. 아무튼 그런 논리를 갖고 헌법소원을 내봤자 그럼 헌재에서 이걸 또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헌법소원 지금 제기한 거는 지난번에 법원에서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받아들여진 그거랑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또 상환 논리를 제기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돼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 검사 징계법이 있는데 왜 구검사 징계법 가지고 징계를 추진하냐 이 논리가 있잖아요. 새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전부 다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할 수 있게 이 논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시행 일자가 아직 1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징계가 착수된 게 뭐 그 전에 11월 달에 착수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 뒤에 된다거나 그런 논리는 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그럼 2달 묵혔다가 그때 가서 해야 되느냐? 예, 그렇죠. 그거야말로 오히려 더 이상한 결과가. 원래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는 예. 신속하게 이제 진행되는 편이고요. 한 달 이내에 보통은 끝납니다. 그래요. 징계 절차가 너무 길어지면은 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중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역시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내일 모레로 예정되는 징계위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게 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이 있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요? 그 전에 직무배제 결정 그 부분이 이제 절차상 보장이 부족했다라고 법원에서 결정이 났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직무 배제 결정을 그렇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 명령을 했죠. 네. 명령을 한 거죠. 네. 마치 징계 절차에서 어떤 해명할 기회를 안 주고 갑작스럽게 어떤 직무 배제 내린 것처럼 돼버려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절차 부장 문제가 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고 있고 또 징계 사유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감찰 기록도 대부분 뭐 보여줬고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도 또 그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뭐 증인신문 다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절차는 충분히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감찰 기록 다 줬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신문 스크랩한 거고 중요한 내용은 거의 안 줬다 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 몇 면을 알려줘야 되는데 왜 안 알려주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그거를 뭐 미리 공개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 요건에 그러니까 그건 부합된다. 네네. 그래요. 감찰 기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 안 줬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 감찰 기록도 사실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이제 그 부분에서 과연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예민한 부분 안 줬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의 뭐 중요도를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이 될 텐데 그게 방어권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로 되게 심각하고 중대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절차 부정이 안 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일부를 뭐 이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전체가 다 절차 부정이 안 됐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뭐 5일간의 여유 기간을 두고 회의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번에 이제 수용이 됐으니까 그건 해소가 됐고 그 문제는 이제 별로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기호 변호사고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봤는데 자 더마카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나요? 네, 촌철님들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스며들다님, 판사들의 그런 논리라면 정치 관련된 사건들도 모두 판결하면 안 되죠. 정치 사건들은 앞으로 누가 판결을 해야 할까나 스스로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인증하는 꼴. 요즘 AI 판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넷 SNS 공간에서. 그리고요. 김희경님, 판사, 검사 결국은 초록은 동색, 사법부도 개혁하자. 전작권 환수님, 검사 판사들이야 세상 더러운 거 다 보고 사니 악에 대한 감이 무뎌진 듯. 또 이런 진단을 해주시네. 서효수님, 판사 사찰의 판단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겁쟁이들. 이재희님, 법관들이 검찰 조직을 두려워한다면 국민들은 판사가 판결하는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라이아님, 그럼 앞으로 재판 받는 사람도 재판부 성향 보고 기피 신청해야겠어요. 김벨라님, 별이 질 때 가장 빛난다고 합니다. 검찰, 언론, 발광중. 잠깐만 여기는 뭔가 중의적인 뜻이 걸려. 요거 욕 아니고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다. 발광이 빛을 발하다. 근데 꼭 그 뜻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지금 넘어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홀리몰리님이 털개의 지성인들이라고 두 분을 호칭해 주셨습니다. 네, 맞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변호사님? 털개의 회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냥 까마면 다 회원 자격은 있습니다.
네. 실체는 없는 걸로. 만들면 되지. 뭐 문제야. 네. 네, 두 분이 일단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의견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경수님이 출근 시간마다 라디오 듣다가 본방 처음 보는데 재밌네요. 자주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창용님은 네. 참 세상살이 상식만 갖고 살면 모두 편한데 네. 상식 갖고 살기 너무 어렵네요. 씁쓸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 사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상식이 뭔가 희롱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제 그 사회가 이제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털개 번개하자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임이 안 되는데 좀 나중을 기약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네. 모이시면 되죠. 그래서 누가 더 멋있나 이렇게. 저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법을 몰라. 네,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지금 네. FELIX 님께서 저도 털개입니다라고 지금 커밍아웃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뭔가 많아지셨더라고. 수영 기르시는 분. 이거 이 말씀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제가 1년간 쉬면서 안식년 가지면서 보니까 네. 유튜브에 네. 뭐 수염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수염 관리 기계가 있어요. 뭐 그루밍 키트라고. 뭐 그루밍이니까 갑자기 어감이 되게 안 좋아지는데.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그거를 네.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바리깡으로 그냥 가끔씩 바리깡으로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런 것들 판매하는 거 보면 해외 직구로 판매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요 몇 명 봐서 공동 구매하시죠, 변호사님. 지금 아까 털개라고 하셨던 분이 밴쿠버에 사신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계시니까 온라인으로 모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 담당 PD께서 강기갑 전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셔야 될 것 같다고 털개. 그렇죠. 고문 명예회장 정도는 드려야죠. 회장은 김은국인가 이석기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요즘 좀 하얗던데 보니까 아무튼. 강기갑 전 의원 진짜 얼마 전에 한번 언론에 등장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농사 잘 짓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근황이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급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본방 중에 천년 진달래님께서 요즘 막내 작가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19분만 더 참자 후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본방 중에. 네. 그랬더니 착한 여성님이 천년 진달래 이꼴 막내 작가 이거 합리적 의심 맞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닐 거예요. 네. 본방할 때 엄청 바빠요. 네, 요거를 밝히면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내일 모레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회의가 연장이 되는지 일단 좀 이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변호사님. 헌법재판소 판단은 그렇게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고 이미 예상이 된다라는 게 서기호 변호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더마카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